네, 우리가 1장에서 유체의 정의에서부터 유체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프레셔의 분포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압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어떤 깊이에 따른, 우리가 실용적으로 보면 물에서 잠수를 해가지고 물 깊이 들어갈수록 큰 압력을 우리가 느낀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왜 압력이 깊이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지, 그게 어떤 힘의 작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실제로 그 압력이 수심이나 또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그 압력이 힘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압력이라는 게 결국엔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을 때 압력과, 이 압력은 스칼라 양이니까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를 노멀 벡터라고, 그리고 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면적 요소의 크기, 요 면적 요소가 dA라고 하면 요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양한 상황에 놓고 그 힘을 구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리지드 바디 모션, 유체인데 왜 딱딱한 바디, 고정된 바디. 예를 들어 우리가 유조선이 유조 기름 트레일러가 기름을 싣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속을 하게 되면 물론 속도가 미세하게 바뀌고 하면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속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경사져서 분포하겠죠. 우린 이런 상황을 어떤 때 경험을 합니까? 물컵에 물을 찰랑거릴 정도로 들고 앞쪽으로 내가 걸어갈 때 등속도 운동을 하면 물 표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가속을 하면 물이 어디로 넘칩니까? 뒤쪽으로 넘치죠. 그죠? 또 갑자기 빨리 달리다 갑자기 탁 멈춘다. 그럼 물이 앞쪽으로 넘치죠.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힘이 주어지게 되면 어, 일정한 가속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면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중력과 어떤 가속도의 어떤 합벡터 이런 거와 연관되겠죠. 이와 같이 물이 어떤 흐름을 가지진 않고 일정한 형상을 가질 때 우리가 그걸 리지드 바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것도 어떤 압력의 분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힘으로 표현되거나 가속도로 표현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실제 흘러갈 때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2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이제 압력의 정의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정의가 뭡니까? normal force, 작용하는 플루이드에 작용하는 per unit area, 즉 단위 면적당 수직한 방향으로,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두 손을 딱 마주대고, 그죠? 합장을 한 다음에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 힘을 느끼죠. 그죠? 이 꾹 누르는데 손의 면적은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큰 압력으로 내가 누르는 거. 바닥에 엄지손가락으로 뭔가를 꾹 누릅니다. 이것도 압력을 키우는 행위가 되죠. 같이 힘 자체보다는 힘이
아주 넓은 면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단위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 힘의 어떤 집중되는 정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단위 면적이니까 미터 스퀘어가 되고 뉴턴 퍼 미터 스퀘어, 또 다르게는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흔히 쓰는 1기압은 몇 파스칼입니까? 1기압은 어, 1기압은 대략 100킬로 파스칼입니다. 이와 같이 그냥 유닛 파스칼, 1파스칼 하면 굉장히 좀 작은 양이라서 보통은 킬로 파스칼 또는 메가 파스칼 이런 단위들을 씁니다. 100킬로 파스칼이니까 이건 0.1 메가 파스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PSI라는 단위도 많이 씁니다.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스퀘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기압이다 하는 건 1인치 곱하기 1인치의 면적에 14.7 파운드 포스가 작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원래의 압력의 정의를 극한의 형태로 표현하면 압력은 어떤 면적 요소가 0으로 갈 때, 즉 아주 작은 면적 요소에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dA분의 d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압력은 항상 어떤 면이 있고 여기에 압력이 작용한다. 근데 면의 수직한 방향은 노멀 방향이죠. 그리고 이 표면에 압축하는 꾹 누르는 방향을 우리는 압력을 파지티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식을 간단히 썼지만 정확하게 쓰자면 노멀 방향하고 압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라고 해야 내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D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을 적분형으로 쓰자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1기압을 100kPa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력 자체의 실제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most pressure measuring device, 그러니까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에서는 꼭 굳이 뭐 1기압을 생각하지 않고 1기압에 대해서 보통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것을 게이지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게이지압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차이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예를 들어 송유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송유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100km짜리 송유관이라 치겠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km 또는 뭐 수천 킬로미터짜리 압력 송유관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 도적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뭐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 이런 데에 송유관 또는 가스관 이런 데는 도적들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름을 훔쳐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 이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만약에 여기 구멍을 누가 뻥 뚫었다 그러면 압력이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겠죠. 정상적인 압력이 아니고 뭔가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제 기준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게이지 프레셔가 100파스칼이었다. 근데 압력을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 이게 갑자기 50파스칼로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게이지 프레셔가 도굴꾼에 의해서 구멍을 뚫었을 때 떨어지는 압력 차,
또는 뭐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몇 파스칼 정도까지는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100파스칼이다. 그러면 일기압 절대압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00, 100이니까 10만 100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보면 이 게이지 프레셔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냥 100파스칼, 게이지 압이 100파스칼인데 갑자기 50파스칼이 됐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죠. 10만 100파스칼이었는데 10만 50파스칼이 됐다. 뭐라고? 라고 하겠죠. 그죠? 어, 이제 그렇게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게이지 프레셔라는 개념을 씁니다.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 거꾸로의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진공압 베큐um 프레셔라고 하는데 정의에 따라 거꾸로 되죠. 그죠? 부호가 거꾸로입니다. 도대체 압력이 얼만큼 낮아졌는지 대기압을 기준으로 얼만큼 낮은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걸 표현할 때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이 압력의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스칼라 양으로 생각을 하느냐? 압력은 멈춰 있는 유체에 대해서 포인트 프로퍼티다. 왜냐면 단위 면적당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죠? 면적의 넓이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스칼라 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체 요소가 있다. 이런 작은 크기 d 델타 x 델타 z로 되는 이런 작은 크기가 있을 때 플루이드 엘리먼트가 있을 때 수직한 노멀 스트레스의 아이소트로픽하다 한 컴포넌트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소트로픽은 등방성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 설문조사에 뭐 필기를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자펜으로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악필인데 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다 읽어주잖아요. 그죠? 등방성.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좀 노트를 해주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쓰기가 좀 어려운 좀 상황이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단어는 방향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어떤 면에 작용하든 그래서 이 면적을 델타 Z가 아니고 DZ 매우 작은 DX 매우 작은 요소로 했을 때 단위 면적당 힘을 놓고 보면 이게 어느 방향에서 작용하든 그 값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삼각형 요소의 정적인 평형, 이퀄리브리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압력이 벡터의 개념이 아니고 힘은 분명하게도 벡터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압력이라는 놈은 면적으로 나눠져 있는 놈입니다. 면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요소가 무한히 작아진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든 면적 길이로 평균화된 힘이 되니까 우리는 이게 방향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놈을 스칼라 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힘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따라서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 압력이 작용하니까 어떤 특정한 면에 작용하는 힘은 노멀 벡터 방향의 힘이 되겠죠. 그죠? 이게 스칼라인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이 압력을 이해할 때 우리가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 가면 자동차를 들어 올리죠.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 밑에 큰 피스톤이 있고 차를 이런 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F1은 사람이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힘으로 여기서 레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 2번 지점에서 이 막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때 이 면적을 넓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훨씬 우리가 작은 힘으로 F1보다 F2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F2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F1만 작용하면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 어떤 유체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높이에 있는 유체 요소는 압력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P1과 P2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압력이 동일하고, 그러면 이 1번 지점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위 면적당 힘이 압력이니까, 그죠? 요 F1이라는 놈은 P1 곱하기 A1이 될 테고, 그죠? 그리고 F2라는 놈은 P2 곱하기 A2가 될 겁니다. 근데 피스톤이 같은 높이에 있다면 압력 두 개가 같으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 힘의 비율은 요 면적의 비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면적의 비율을 이제 이런 피스톤 다루는 쪽에서는 이상적인 mechanical advantage, 기계적 이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건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지렛대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지렛대라는 게 내가 이 암을 길게 만들므로 해서 조그만 힘으로 큰 무게를 드는 것처럼 요 사이에 어떤 유체가 존재하고 그 유체의 같은 지점에서는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힘의 이득을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죠. 왜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는 압력이 똑같을까?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저 파스칼의 법칙을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높이가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가 같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즉 높이와 이 압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물이 요 위쪽은 물이고 여기는 공기입니다. 공기고 여기는 물입니다. 워터.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물 깊은 곳으로 갈수록 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요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의 일부를 잘라 가지고 작은 요소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작은 요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차이를 델타 Z, 높이의 차이가 있겠죠. 요 요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린더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만큼이 물의 무게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W, 그죠? 그리고 이 위쪽면, 이 요소의 위쪽면에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밑면에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작용하는 압력을 P라고 두고, 자,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 위쪽은 P 플러스 어떤 델타 P, 그 델타 P의 크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무게에 상응해서 압력이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는 ma, 어떤 저 요소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가속도 ma만큼 발생할 건데, 지금 이 요소는 정지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죠? 가만히 멈춰 있는 놈을 우리가 요만큼만
지금 이 요소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sum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 방향을 파지티브 Z 방향이다 라고 하면 먼저 이 힘의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요 밑에 요 면적을 생각해 보면 PA가 되겠죠. 밑에 면적, 위의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엔 PA만큼 작용하고, 그리고 W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은 P 플러스 델타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의 합이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델타 P 곱하기 면적하고 무게를 더한 놈하고 P 곱하기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놈이 멈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W라는 놈은 뭡니까? 무게죠. 그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죠. 그럼 질량은 뭡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죠? 부피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면적 곱하기 델타 Z가 되겠죠. 그래서 로A 델타 Z G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PA 지우고 그럼 남는 것은 델타 PA가 남고 무게 로 GA 델타 Z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양변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다음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G 델타 Z가 되겠죠. 이게 의미가 뭡니까? 델타 Z가 커질수록 즉 요 높이의 차이가 커질수록 요 요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에 해당되는 델타 P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수면의 압력이 P 인피니트, 보통 우리가 어떤 자유류 또는 공기 의 압력을 P 인피니트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PA라고도 쓰고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자, 표면의 압력이 P 인피니트라 생각해보고, 그러면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압력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P 압력의 차이는 마이너스 로 G 델타 Z입니다. 근데 델타 Z는 Z의 파지티브한 방향은 공기 쪽, 바깥쪽이죠. 그죠? 근데 중력은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압력차.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압력차는 H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H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 요 지점 pH, H만큼 깊은 곳의 압력은 P 인피니티, 표면의 압력, 해수면의 압력 더하기 로 G H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한다. 이건 힘의 균형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겠죠. 요거를 기울기 형태로 표현하면, 자,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의 차이는 마이너스 로지만큼. 마이너스의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우리가 Z를 양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로 G를 뭐라고 부릅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을 비중이라고 부르죠. 즉 단위 깊이당 압력의 변화량은 비중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이드로가 물을 나타내고 스태틱 멈춰 있는, 그죠? 수력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로스태틱 컴프레션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랫방향으로, 그죠? 어떤 비율로, 비중의 크기만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로 쓰면 앞에 dz dp가 마이너스 로 g로 표현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걸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dp를 적분한 거하고 마이너스 로 g dz를 적분한 거랑 두 개가 똑같다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적분하면 p는 마이너스 로 g z 더하기 c가 되고, 그죠? z가 0일 때 p 인피니트니까, 그죠? 만약에 뭐 우리 대기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p는 마이너스 로 g z 플러스 p0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얻어지는 이 p는 절대압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게이지 프레셔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로 g z가 게이지 프레셔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요 밑에 이제 장황하게 뭐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게이지 프레셔 이걸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차이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들, 그럴 때는 게이지 프레셔를 빼는데 그 게이지 프레셔를 0이라고 생각하든 대기압이라고 생각하든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P0를 0이라 생각해도 된다. 근데 뭐 알고 보면 이 로지 H 또는 로지 Z가 가지는 의미가 게이지 프레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한두 번 보시면 익숙해지면 간단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깊이가 정해지면 그 위치가 어디든지 압력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어떤 위쪽, 뭐 위쪽, 아래쪽 어떤 두 지점이 있을 때 그 두 지점의 압력 차라는 것은 결국 로지 델타 Z만큼이다 라는 얘기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즉 물이 담겨 있는 이 수조의 모양은 이 압력계 하이드로스태틱스, 그러니까 이 수력학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물 표면에 대기압이 이렇게 표면을 프리 서피스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면이라고 해서 프리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 동시에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가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또 뭐 상관없이 A, B, C, D는 동일한 압력을 가지게 되겠죠. 또 여기에 캐피탈 A, B, C도 동일한 압력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회색 지역처럼 여기에 수은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비중이 달라지죠. 그죠? 감마주의 비중이 감마주의가 아니고 로쥐 물의 밀도랑 수은의 밀도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적분되는 양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D는 같은 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질 안에서는 높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앞쪽에 이 파스칼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안에 보통 뭐 기름들, 윤활유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같은 높이를 가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유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 P1과 P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유동의 흐름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높이에 요 높이를 H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지점까지. 그러면 3번 지점에
P3은 뭐가 됩니까? P1 더하기 rho GH가 되겠죠. P2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똑같이 H만큼 낮은 거. 이것도 P2 더하기 rho GH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P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만약에 압력이 다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이 유체의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이 생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애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지점의 압력이 같다는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P1과 P2의 압력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쪽 면에 어떤 작용하는 힘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면적이 다르면. 그죠? 자, 이것도 요 뒤쪽에서 했던 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수면에 있고, 여기에 이게 졸라맨이 100피트 아래에서, 100피트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피트가 30cm 정도 되죠. 그죠? 그 0.3 곱하면 지금 30m 아래에서, 해수면에서 30m 아래에서 잠수를 해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2번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봐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듯이 P2는 P1 플러스, 자, 그냥 바닷물이니까 밀도 일정하고, 그죠? 중력도 일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1번부터 2번까지 높이를 적분하면 되니까 굳이 적분할 필요 없이 ρ, G, 그리고 요 높이 H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요 지점에 P1이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게이지압만 생각하면 요 지점에 P1은 압력이 0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게 게이지 프레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H가 되면 이 지점의 압력은 ρ G H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ρ G Z 또는 ρ G H 계산하면 밀도는 대략 1000입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은 얼마가 됩니까? ρ G가 10의 4승 맞습니까? 1000에다가 10을 다시 곱했으니까 그죠? 10의 4승 높이 H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게이지 프레셔가 대충 3atm이 되고, 그죠? 절대 압력으로 치자면 대기압하고 더해야 되니까 2번 지점의 실제 압력은 4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0m, 10m당 쉽게 말해서 30m 깊이에서 3기압의 크기를 가졌다고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10m당 1기압 per 10m, 10m당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상식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물 아래로 10m 갈수록 이 압력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잠수병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산소통을 매지 않고 1번 지점에서 그냥 호흡을 하다가 이제 숨을 딱 참고, 그죠? 숨을 딱 참고 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m까지 내가 잠수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사실 1기압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1기압에서 나는 아무런 어떤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이지 프레셔로 치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30m를 딱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내 몸은
3기압만큼 뭔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겠죠. 그죠?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있는 폐의 원래 사이즈가 요만했다고 치면 원래는 1기압을 기준으로 이런 사이즈였는데 그죠? 4기압이 됐습니다. 4기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면에 이 면의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커지면 풍선 같은 거죠. 질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압력이 4배가 되면 부피도 4분의 1이 되겠죠.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몸 안에서 실제로 쪼그라드는 것을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려면 폐에다가 공기를 막 집어넣어 줘가지고 즉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산소 성분이나 기체 성분을 폐에다 다 보내주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내 몸이 적응하기도 전에 부피가 4배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태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기가 내가 폐의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산소 공기가 거기를 채워주니까 내 폐의 크기를 이렇게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수병에 걸리지 않고 또는 어떤 부피의 급격한 변화 없이 잠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서 우리가 잠수통 없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와야 됩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내 몸이 그 압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emergency ascent, 급격하게 비상시에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결론이 아니고 10m당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우리 압력에 대해서 뭐 배웠니? 물으니까 예, 옛날에 졸라맨이 산소통을 메고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배들 있습니다. 어, 이걸 하여튼 핵심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얘기는 또 어디서 출발하냐면 높이에 따라서 즉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 높이 차이만큼이 결국 물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 물의 무게만큼 압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수원 문제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P 델타 P라는 놈은 우리가 1번 지점부터 어떤 2번 지점까지 로 G 델타 Z와 같이 적분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로 G H라고 한다면 밀도라든 중력은 이제 지구에서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밀도가 달라지면 적분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번 지점, 여기가 0번 지점이라고 하면 0번부터 1번까지는 물이었습니다. 그죠? 물의 밀도, 워터 곱하기 G 델타 Z가 될 테고 그죠?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이건 는이죠. 그 다음에 1번 지점부터 2번 지점까지는 로 수온 HG의 밀도 곱하기 G 델타 Z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나눴다고 하면 물의 밀도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상수, 상수,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자면 로 워터의 G H1 더하기 수온 로 HG G H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슬라이드 상으로 보면 H1, H2가 아니고
델타 Z1, 델타 Z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지점 게이지 프레셔를 생각해 보면 자, 0번 지점 해수면이니까 대기압 빼고 게이지 프레셔는 0입니다. 그리고 요 물에서는 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형태로 압력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죠? 이게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로 워터 G가 되겠죠. 그죠? 근데 수온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매우 큽니다. 물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급격히 기울기가 훨씬 큰 거죠. 그죠? 급격하게 압력이 증가하는. 그래서 똑같은 높이를 움직였다 치더라도 수온 안에서 압력이 훨씬, 즉 무게가, 그죠? 높이 차이에 의한 무게가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압력 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해놓고 이제 연습 문제에서, 그죠? 뭐 2번 지점의 압력을 구해보라는 둥, 그죠? 또는 수온의 밀도를 구해보라는 둥,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내겠죠. 똑같은 우리 이 높이에 따른 관계식의 응용에 불과합니다. 어려울 일이 없는 거죠. 또 이제 멀티플 리퀴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G1, G2 각 지점별로 이래 유체들이 밀도에 따라서, 그죠? 밑으로 갈수록 무거운 비중이 크니까, 그죠? 무거운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요 바닥면의 압력은 얼마냐, 뭐 이런 걸 따질 때 각 구간의 압력 차라는 것은 결국엔 로G 그리고 높이의 차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죠? 지금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써준 것에 불과한 거죠. 이 높이에 의한 압력 차를 이용해서 이제 마노미터라는, 이게 압력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점에 이제 압력을 잴 때, 자, 앞에서 배웠던 원리, 어떤 높이의 어떤 변화, 델타 Z만큼 멈춰있는 유체에서 높이의 변화는 결국엔 로 G 델타 P에 해당된다. 그래서 높이의 변화를 알면 밀도의 압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마노미터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도 마노미터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U자 모양의 튜브 containing one or more fluid, 우리가 밀도를 아는 거. 그래서 높이 차를 작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조그만큼의 높이를, 그래서 이 장치의 부피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수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밀도가 큰 놈들을 오일 이런 거 밀도가 큰 놈을 요 유튜브 관에다가 이렇게 채워둡니다. 그래서 큰 압력차를 우리가 얻으려면 델타 Z, 큰 델타 Z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큰 압력차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면 무거운 유체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어떤 폐쇄된 공간이 이렇게 A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쪽은 이렇게 대기 중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 지점, 대기 중에 요 위치가 있고 요 표면, 물의 이 수온이라고 치면 이 수온의 요쪽 표면 간에도 높이 차가 있죠. 그죠? H라고 치면 요 높이 차에 의한 압력 차도 존재하죠. 공기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압력 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압력 차는 밀도, 공기의 밀도 곱하기 GH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대략 8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차는 이런 장치에서는 이 공기에 의한 밀도 차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높이가 800분의 1에 불과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의미 있는 높이 차는 뭡니까? 요 높이죠. 그죠? 요 높이 차가 의미 있는 높이 차가 될 겁니다. 만약에
A 지점의 압력이 대기압이다 라고 하면 이 높이는 같은 높이가 될 겁니다. 그죠? 만약에 A 지점에 한쪽이 열려 있다. 그 대기 중으로 열려 있다. 그러면 이 수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이 A 지점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PA 지점이 압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압력이 증가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두 높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가 같은 높이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점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결국에 U자의 왼쪽 지점 같은 경우엔 PA 더하기 감마 1 델타 Z로 표현될 테고 오른쪽은 요 P1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2 지점만큼 수 높이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P1의 압력은 P2 더하기 감마 2. 이 감마 2는 요 빨간색 유체의 비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P2 지점은 PATM 대기압이니까 그죠? 우리는 이 차를 구하기 때문에 이걸 0이라고 둬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그냥 대기압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과정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A 지점의 압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P1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PA 더하기 감마 1 델타 Z 1. 그죠? 하고 P2 더하기 감마 2 델타 Z 2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 높이의 차는 이 공간 안에 마노미터 안에 있는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요 압력의 밀도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중이고 요 감마2라는 것은 요 수은 예를 들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유체의 밀도에 해당되겠죠. 수은이라면 요 감마는 수은의 비중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높이의 차를 안다면, 그죠? 이 높이의 차를 알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다면 결과적으로 A 지점의 요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싶은 지점의 압력을 요 높이 차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요런 장치를 이제 마노미터 압력계라고 부릅니다. 높이의 차가 압력의 차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멀티플 플루이드 마노미터가 있다. 그래서 뭔가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압력이 이렇게 서로 두 군데의 압력이 다르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죠. 왜냐면 PA에서부터 자 Z1 지점까지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어떻게 높아집니까? PA에다가 요 A 지점에 차 있는 비중을 감마1이라고 하면 감마1만큼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1번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2에서 여기 압력이 P2입니다. P2에서 1번 지점까지 높이는 이 압력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P1으로 압력이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P2 더하기 감마2 만큼 감마2의 높이 Z12 그죠? 여기 Z2가 되겠죠? 조만큼 더한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관계식을 자 높이가 낮아지면
더하면 되고, 그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죠? 높이가 높아지면 빼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P2 기준으로 보면 PA에서 감마1만큼 압력이 높아졌고 감마2만큼 압력이 낮아졌죠. 그죠? 또 Z3번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높이만큼이 Z3에서 Z2만큼을 뺀 거리가 되겠죠. 델타 Z23만큼 압력이 높아진 거죠. P3,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감마 로지만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를 하다 보면 그 값이 최종적으로 요 B 지점의 압력과 같아야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압력을 이용해서 양쪽 사이드의 어떤 압력 차, 차압,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압력 차라고도 부르고 차압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레셔 디퍼런스. 차압을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요 그림 설명에도 있다시피 이 시스템은 딱히 실용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재면 되니까. 근데 이제 굿 홈워크와 시험 문제가 된다. 그죠? 이 학생들 괴롭히는데 이런 복잡성을 만들어 넣었다고 실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높이의 차만큼 압력 차가 발생한다. 지금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압력이 높이의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힘을 이제 직접 적분해 보는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 자, 지금 이 문제가 댐입니다. 수조가 큰 수조가 댐이죠. 그죠? 어떤 수조에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바닥면까지 높이가 h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에서는 당연히 압력이 대기압이 되겠죠. PATM. 그죠? 그리고 그걸 요 빨간색 크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벡터의 크기, 압력의 크기가 이 선의 길이랑 비례하겠죠. 깊이에 따라서 당연히 ρg, 그죠? 델타 H 높이만큼 압력이 증가를 하니까 선형적으로 압력이 쭉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바닥면에서 압력의 크기는 자, 요 점선으로 표현되는 대기압에다가 ρgH만큼, 즉 요 길이가 ρgH가 되겠죠. 요 길이만큼 압력이 증가한 절대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자, 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댐이 이렇게 있는데 요 면과 요쪽 면과 요쪽 면에서는 바깥쪽은 당연히 공기에서도 압력차가 존재할 텐데 물의 800분의 1이니까 거의 압력차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는 대기압으로 압력이 다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힘의 측면에서 보면 이 양쪽 면에 똑같은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힘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없는 거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댐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대기압을 뺀, 그죠? 대기압 점선만큼 뺀 요 삼각형 모양만큼이 이 벽면에 작용하고 이쪽에는 아무런 힘이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훨씬 좀 간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댐 힘을 적분할 때 이 삼각형만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간단해지겠죠. 그죠? 자, 우리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평면에 압력이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평행한 힘의 성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 사항은 힘의 크기, 매그니튜드, 힘이 어느 정도, 즉 이 댐에 작용하는 총 힘은 얼마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힘을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그것을 Center of Pressure라고 부릅니다. 압력 중심점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댐이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수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이 수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문에 작용하는 압력도 당연히 자 해수면이 여기 있다면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수문에 작용하는 압력은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수문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밀려 나오겠죠. 아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수문이 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 하나로 어느 지점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자, 똑같은 이 압력이 만들어내는 힘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지점을 누르고 있어야 얘가 회전하지 않겠죠.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모멘트의 균형도 필요할 겁니다. 어느 지점을 눌러야 될까요? 딱 중앙 지점을 누르면 된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왜냐면 아래쪽에 조금 더 큰 힘이 작용하니까. 그죠? 어느 지점, 중앙보다 조금 더 낮은 어느 지점을 내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야 이 수문이 회전하지 않고 열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작용하는 점, 센터 오브 프레셔를 찾는 게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